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다리셨던 주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글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글쓰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른들은 요즘 이제 컸으니까 글 안 써도 그만일 수 있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논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험만을 위해서 오늘 이 주제가 잡힌 것 같진 않아요. 요리처럼 맛있는 글쓰기. 네. 이 주제의 의미는 뭘까요, 작가님? 일단 글쓰기를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 자녀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 방학 때 밀린 일기 쓰기, 독서록 쓰기, 이런 것들 집에서 자녀들이 할 때 어떻게 써야 돼? 엄마, 아빠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막 대충 써가지고 그냥 끝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좀 참고서 같은 거 보면 가르칠 수가 있어요. 또 배운 것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근데 글쓰기만큼은 부모님들이 가르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좀 이따 더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글쓰기 수업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글쓰기를 잘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부모님들에게 좀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을 것이다 라는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짐작을 했고, 그래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저희가 맘카페니까 글쓰기를 요리랑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처럼 맛있는 글쓰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근데 이제 요리처럼 맛있는데 요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먹는 게 싫은 사람이 먹는 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 하여튼 요리하는 법 이러면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근데 글쓰기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쵸. 다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요리처럼 맛있는 글쓰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알겠죠? 먼저 너무 따뜻해요. 아니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반장님은 글 잘 쓰세요? 아니요. 그러면 반장님은 언제부터 글을 내가 잘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글을 못 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잘 쓴다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글 쓰는 것 자체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좀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라든지 지금도 이제 육아 에세이를 적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책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난번 책이 모처럼 잘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건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면 좋아해서 나갔는데 상을 못 받으니까 상을 못 받으니까 나는 글이 별론가 보다라고 생각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상. 그렇죠. 목표나 뭔가 이 베네피스트에 있어서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을 못 받아서 글을 잘 쓴다라는 내가 글을 잘 쓴다라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한테 우리 자녀한테 글을 잘 쓰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 어머님이 어머님이 자녀가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 칭찬들을 많이 해줘야 네. 된다. 네. 근데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우리 배에서 또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자녀의 생각까지 내 배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네. 어른들은 대부분 이런 착각들을 해요. 어떤 착각을 우리가 하죠? 어른들은 어떤 착각들을 주로 많이 하냐면 네. 아이들의 생각이 네. 덜 자란 어른들의 생각. 아이들의 생각이 덜 자란 어른들의 생각.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생각이니까 좀 부족한 생각, 좀 모자란 생각. 네. 이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네. 실제로 아이들의 생각은 아이들 세계 속에서는 되게 완벽한 세계예요. 어른들의 그렇죠. 생각들로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완벽한 세계고 부족한 세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글을 봤을 때 부족해 보인다라는 건 어른들의 판단일 뿐이에요. 아, 우리 어른들의 그냥 판단일 뿐이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들을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글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네. 아이들은 글을 쓰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친구들도 나는 글에 재주가 없나 봐. 나는 글에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칭찬을 했는데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칭찬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 이제 아이가 쓴 글을 보고서 구체적인 네. 칭찬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구체적인 칭찬을 할 수 있으려면 어머님들이 글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래도 구체적인 칭찬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야, 이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제가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 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구체적인 칭찬이다. 소소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네. 아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게 좀 공통적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약간. 맞습니다. 글을 일단은 그러면 되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돼요. 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아이들을 조금 더 빨리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칭찬도 하지만 네. 또 비판도 하게 되죠. 그죠. 비판, 질책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는 네. 우리가 아이였을 때 아이에서 어른의 세계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아이들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글을 봤을 때 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것은 어른의 시각일 뿐이에요. 어른의 시각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들, 어머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른처럼 글 쓰길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동심이 굉장히 풍부한 글을 정말 그 따뜻하고 세상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글들을 쓰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 같은 것들이 일단 가지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도반장님은 네. 그러면 좋은 글 있죠. 네, 좋은 글. 좋은 글은 어떤 글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글? 마음을 움직이는. 네, 아. 저 그냥 어떻게 보면 저의 현재 현실에서 네.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어루만져 주거나 네.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아, 좋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좋은 글이라고 그러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글. 네.
도반장님은 이걸 보면 논픽션보다는 픽션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문학을 즐겨 읽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정말. 만약에 논픽션을 주로 많이 읽으시는 분이다 이러면은 좋은 글이라는 거는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글이다.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는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문학 작품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읽고. 그냥 사실 뭐 문학 작품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은 비소설, 그러니까 네. 이게 작가님처럼 이렇게 모시기 힘들었던 네. 시기에는 네. 그 작가님의 뭐 삶을 적은 이런 비소설 종류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네. 비소설도 좋죠. 엄마 보라님이 느낌이 잘 우러나는 글, 적당한 표현이 있는 글, 주제가 있는 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다 이런 것도 좋죠. 좋아하시나요? 네, 다 좋아요. 네. 다 좋은데 일단 그래서 이제 엄마 보라님도 그렇고 도반장님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네.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 감동을 주는 글. 네. 감동을 주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글을 잘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글은 어떤 글이어야 되냐면 감동을 주는 글을 잘 써야 되겠죠. 감동을 주는 글을 잘 써야 네, 감동을 주는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떤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를 먹으면서 감동을 받는다. 막 엄마 막 이러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정말 엄마 너무 맛있어. 진짜 왜 엄마 이런 맛을 어떻게 엄마가 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음식이라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감동을 주는 거를 잘 써야 된다. 그럼 감동을 주는 거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아이가 감동을 많이 느끼는 아이여야 돼요. 감동을 많이 느끼는 아이.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그 또 감동을 나눠주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감동을 많이 느끼는. 그런데 감동이라는 것 중에서는 좋은 따뜻한 감동, 긍정적인 감동도 있긴 하지만 상처에 대한 그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픈 마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네. 그냥 스쳐 지나갈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일을 우리 아이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이가 과연 우리 아이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 다른 아이들은 잘 느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을 그렇게 깊이 상처받고 느끼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그 아이가 오히려 더 감동을 많이 받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정서가 훨씬 풍부한 아이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안테나가 엄청 많다. 안테나가 엄청 많다. 와이파이 엄청 잘 잡는 아이다. 네.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 잘 받고 다른 사람 감정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런 아이들이 감동을 주는 것을 잘 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집에 와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세우면서 나는 왜 그런 일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까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삶에 대해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너는 왜 다른 집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것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지 못하니? 이렇게 아이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일 수 있어요. 네, 어머님도 찔리시나 봐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상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칭찬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많이 알려진 말이죠. 이제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네, 이 말에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를 해야 될 이유 같은 것들이 그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들을 네. 내가 그것이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 내 욕망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친구들이 너무 네. 친구들이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외제차만 보면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제 친구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저 그러면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세요. 근데 그 친구들 모임 중에서 그렇게 친구들이 외제차 뭐 어디 뭐 타고 싶어 비 타고 싶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욕망하는 쪽으로 나의 욕망도 갑니다. 네. 타인의 욕망을 나도 욕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외제차를 타고 온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아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욕망, 아이에게 타인이라고 하면 가장 직접적인 타인이 누구겠습니까? 엄마죠. 어머니죠.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죠. 네. 네. 그럼 어머니가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 있잖아요. 네. 어머니가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대로 아이는 가려고 일단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사춘기 전까지는 보통 그렇게. 네.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에게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느냐. 그 욕망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고 있을까? 라는 쪽으로 일단은 그 모습 자체가 네. 아이는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잘 생각하셔갖고 아이에게 늘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그것을 만약에 어머님이 갖고 있는 욕망이 아이가 이룰 수 없는 욕망이라거나 이룰 수 없는 욕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싶다 다 하는 건 네, 아니니까. 어머니는 뭐 우리 아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잘했으면 좋겠고 누구네 집에는 이것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슬슬 어머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어머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점 반대 방향으로 아이들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네. 문제 행동이나 문제적인 말투를 하고 문제적인 뭐 행동 말 심하게 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반항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런 관심을 바라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네.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그런 관심을 바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글쓰기라는 연습을 통해야지만 이게 사실 가능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이미영님이 또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네. 이야기를 주셨네요. 일단 그 락학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 연습이라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글쓰기를 잘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아까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머님이 욕망하는 방향으로 일단 아이는 가고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가 글을 글에 대한 자신감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는 건 1차적으로 어머님, 2차적으로 선생님입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칭찬을 잘한다 해도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 아이가 그쪽으로 글을 안 써요.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글쓰기의 방식은 과연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글쓰기인가? 그렇진 않아요. 네. 교과서적 글쓰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교과서적 글쓰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과 행복을 위한 글쓰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어떤 방향으로 아이에게 글쓰기를 잘 이끌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몇 가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글쓰기도 연습입니다. 입니까? 이렇게 했죠.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 질문 드렸죠? 임희영님. 네네네. 임희영님. 글쓰기도 연습이 아니죠. 글쓰기는 물론 연습이죠. 근데 미술학원, 음악학원하고는 달라요. 글쓰기. 달라요? 네네, 글쓰기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생각쓰기예요. 글쓰기는 생각쓰기입니다. 생각쓰기.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데생이라든가 음악에서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자기가 뭔가 창작을 하거나 뭔가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치거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더라도 연습할 때는 그냥 네네. 악보 보고 그냥 네.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책 보고 네. 글씨 쓰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쓰는 연습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랑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그거를 이제 필사하는 연습들을 아직까지도 대학교에 문예창작과 같은 데서 필사 연습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필사는 너무 글쓰기- 고생스러워 보여요. 네. 필사는 글쓰기라고 말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네. 거죠. 그림은 그냥 보고 그리는 거를 네. 우리가 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필사는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글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생각이 표현돼야지만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생각쓰기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생각쓰기를 하려면 일단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있어야 되죠. 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본인이 생각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이나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네, 생각을 쓰려면 일단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네.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일기 쓰거나 독서록 쓰거나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쓴다고 그럴 때 왜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렵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일단 없어요. 일단 생각을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이냐? 나만의 생각이게 됐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 거 베껴오면 되는데 그런 글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베낌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글쓰기라는 거는 나만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무엇이냐면은 글쓰기라는 거는 단순하게 글을 잘 쓴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쓰기라는 거는 우리들의 행복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일단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글을 쓴다라는 건 나의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되게 분명하게 나 자신들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키포인트는 그거군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네. 생각을 하는 이유는 네.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것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어머님들 또 아마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글을 잘 써,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글을 잘 써, 이런 계기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계기들이 대부분 혼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내린 평가는 아니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들이 주위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내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의 글을 봤을 때 그것들을 과연 잘 쓴 글이냐 못 쓴 글이냐 점수 매긴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의 점수를 매긴다라는 것이 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생각을 가장 정리를 잘하는 것 연습 중에 하나 일기잖아요, 작가님. 네네네. 근데 일기를 사실 아이들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사실 부모님들이 네. 뭐 어떤 일을 오늘 했지? 뭐 했지? 기분은 어떻니?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에게 맡기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일기 쓰기에서. 네네네.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그 밑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기에서. 근데 그럴 때 그냥 일기 쓰라고 하고 시간을 주는 게 좋은 건지 네. 조금 이런 질문들을 엄마가 네. 한번 해서 아이가 하루를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다는 건,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른들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도 이제 글을 쓸 때 칭찬받는 글을 쓰고 싶어요. 엄마가 나중에 그 글을 보고서 정말 잘 썼다. 어때 이런 생각할 수 있니? 이런 칭찬받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칭찬을 이제 겪은 아이들은 엄마가 이런 글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이런 글 좋아하고 이런 글 나 칭찬해줬어. 다음에도 이렇게 글을 써야지.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을 던져주기보다 쓴 걸 보고 칭찬해주는 게 더 아니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이수정님이 일기 쓰기 전에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지, 뭐 했지, 기분이 어땠지 생각을 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는데 그건 어때요? 좋아요. 좋다고 하시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자녀분하고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뭔가 설명해서 시작을 하지 마시고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떤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을 얻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결론을 얻어가는 과정을 어머님이 미리 아이가 배우기도 전에 미리 가르쳐줘 버리면 아이는 앞으로도 그 생각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생각을 만들어가고 또는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다시 풀어가지고 논리적인 생각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자기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들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들은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아이한테 계속 줘야 됩니다. 근데 답답한 어른들은 조금만 이렇게 참다가 그것도 못해. 그렇죠. 너 그것도 못하니. 답답해. 비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이가 빠른 성과를 내기보다는 늦은 성과를 할지라도 충분히 그 아이가 그 성과에 도달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어머님들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시고 기다려주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요. 물론 빠른 성장을 원하시면 막 설명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똑같은 문제는 단 하나도 없고 똑같은 글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문제를 제대로 푼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글도 제대로 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방법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아이가 이제 글 쓰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네. 말로 먼저 하고 네. 싶은 얘기가 뭐니? 라고 엄마가 질문을 주고 들어준 이후에 네. 그래 너 지금 얘기한 걸 적어봐 라고 하신다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나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네, 오리 엄마님께서 훌륭한 어머님
왜 오리 엄마실까요? 네, 닉네임이 오리 엄마. 네, 훌륭한 방법이신데요. 일단 글쓰기가 일단 아까는 이제 생각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생각쓰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생각을 일단 자신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글쓰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은 정말 잘해요. 어떤 분들 만나면 어떤 아이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그렇고 말은 정말 잘하는데 말을 잘한다라는 건 일단 자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글로 안 나와요. 글을 딱 받아보는 순간, 그분이 쓴 글을 이렇게 딱 받아보는 순간, 아, 이게 뭐지? 왜 이분은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 안에 보면. 네.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생각이 많은데 그게 글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글이라는 거는 글자라는 거는 생각과 똑같은 건 아니죠. 네. 네.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또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글로 옮겨지기까지는 뭔가 형체가 있는 모양으로 옮겨지려면 그것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네. 생각을 글로 바꿔주는 중간에 뭔가 단계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말한 생각을 글로 바꿔주는 중간에 단계가 있어요. 네. 그 단계는 전환시켜주는 뭘까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그 있을까요? 네. 자신의 생각이 바로 글로 만들어지는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네네,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글로 만들어진다.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생각을 글로 바꾸려면 그 중간에 생각과 글로 바꾸는 그 중간에 무슨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네, 머릿속에. 네. 자, 그러면 그 단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말로는 되는데 언어로 글로 안 된다. 그 단계, 그 이루어지는 과정, 문장화시키는 과정. 네. 그 문장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문장화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죠? 네.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시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게 궁금하시구나. 네. 일단 단순한 낱말과 문장,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 가장 단순한 문장부터 자신의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글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문장화시키는 그런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네. 마이크는 검은색이죠. 네. 그리고 네모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마이크를 보고 검은색이면 네모난 모양이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이게 글로 옮겨지려면 네. 검고 네모난 마이크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이크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검고 네모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네. 네네. 그렇게 머릿속에서 문장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단순하고 쉬운 문장으로 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우고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습관들을 매일매일 해보심이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그렇죠. 잘 네. 되면은 여기 지금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실 이유들이 없으시겠죠. 네. 근데 저는 이상한 일이지만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했어요. 그걸 하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 어떤 글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써오고 그랬는데 좋은 문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도관님도 말씀하셨죠. 좋은 글이란 감동을 주는 글이다. 감동을 주는 글은 화려한 글은 아니에요. 어려운 낱말을 쓴 글도 아니고 네. 일단 감동을 받으려면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쉬워야 됩니다. 일단 쉬워야 네. 감정이 생기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감정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쉽다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그 문장이 굉장히 잘 전달한다. 쓰고자 하는 글 쓴 사람의 감정을 잘 전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단순하고 쉬운 문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일단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잘 하려면 쉽고 단순한 문장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표현해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말이 글로 변하지는 않아요. 말과 글은 달라요. 말과 글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에 그걸 변환해 줄 수 있는 연습이 존재해야 되고 내에서 그게 되어야지만 표현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네. 다르다는 얘기신 거죠. 말은 이렇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맞는 말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말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말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는 들었을 때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걸 우리가 똑같이 글로 옮겨서 보게 됐을 때는 네.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맞나요? 제가 부지 기수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네, 엄청 많아요. 그게 본인 생각이 그래서 본인 생각이 맞다라고 대부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글로 써보면 앞뒤가 안 맞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말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네. 글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감이나 이런 걸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다 담지 못하는 글로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네. 이렇게 전달받는데 글로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글로만 봅니다. 글만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구멍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 감정에 따라 본인 감정이 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로서 했을 때 가끔 오해가 막 생길 오해 많이 생기죠. 이건 뭐 우리가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도 뭐 메신저 같은 거 보낼 때 막 이렇게 응? 물결 모양 이런 거 그렇죠. 막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어감에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 그런데 그런 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는 말로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볼 수 없는 문제들이 글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다 보여요. 논리적으로 틀린 논리다, 맞지 않는 논리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럼 작가님, 제가 사실 책을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릴 때부터 책 쭉 읽다가 네. 희한하게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들만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계가 가장 좋다라는 책인데 네. 왜 그 책들만 보면 이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될까요? 문학책들이. 그거는 아마 도반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가요? 저만 이상인데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마찬가지. 누구나 다 이다. 그러면 우리가 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그냥 오락 삼아 또는 뭐 과자 삼아 스낵처럼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어떤 책들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여러 번 읽고 또 거기에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느끼고 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오늘을 읽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또 다른 맛이 느껴지고 또 다른 맛이 느껴지고 하는 음식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느낌이 느껴지고 마치 여러 개의 겹을 갖고 있는 어떤 과일 같이 하나를 벗겨내면 그 안에 또 새로운 맛이 있고 새로운 맛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네. 근데 그런 글은 그런 책은 좀 읽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책이다. 또는 우리 자녀를 발전시키는 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좀 불편한 책입니다. 좀 잘 안 읽혀요, 원래.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자꾸 생각을 되씹어야 되고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켜요. 근데 스낵처럼 그냥 먹고 그냥 덮어버리고 읽었어. 물론 그 읽을 때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좋은 책이라는 거는 뭐 노벨 문학상 왜 잘 안 읽힐까요?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네.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책,
아주 많은 작가의 많은 생각들을 아주 이렇게 함축해서 담겨져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쉽게 읽혀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곱씹고 하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것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아, 책을 많이 읽는 건,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네.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가 풍부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게 네. 연관성이 있는가? 이 질문을 사실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그 얘기를 좀 꺼내주신 것 같으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에 아이들 학교에서 책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우리나라 전 국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게 초등학생입니다. 네. 우리나라 독서력에 가장 뛰어난 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어른들보다 10배도 더 읽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읽는 책을 독서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라도 반복해서 여러 번, 조금 불편한 책이고 조금 어려운 책이라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그 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뭐 생선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요리를 한다 했을 때 그 생선을 그냥 어떤 분은 요리를 살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요리해서 살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요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정말 훌륭한 요리사 같은 분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질 수 있게끔 요리하는 요리사분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아이가 내 책 하나를 읽을 때 정말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히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네, 근데 제대로 읽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또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간에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빨리 읽는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에 오래 남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조금 사실 길 수는 있는데 네. 아마 어머님들은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게 제대로 읽히는 것이냐. 사실 네. 책을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입시 때문에 점점 더 책 읽는 시간 사실은 줄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좀 제대로 읽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축약해서 알려줄 수는 없을까요, 작가님? 어떻게 해야 제대로 책을 읽는 것이 되는지. 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제일 마지막에는 이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책을 만약에 제가 쓴 동화책을 한번 읽었다. 제가 이 동화책 한번 갖고 왔어요. 책 여기 보이시나요? 마지막 수학전사라는 책 갖고 왔어요. 자, 제목만 봐도 아이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 들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에게 너라면 이 책을 어떻게 썼을 것 같니? 너가 작가야. 너가 작가인데 너가 작가면 이 책을 어떻게 썼을 것 같아? 만약에 그 아이가 제 책을 읽고 나서 엄마 나는 내가 이 책의 주인공으로 해서 책을 쓴다면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나는 작가 선생님하고 다르게 생각해. 정말 잘 읽은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책을 읽는 거는 무엇이냐면 작가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생각으로 또 다른 나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을 오로지 내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작가에게 지배당하는 생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생각을 결국에는 만들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의 책을 읽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독서를 함께 할 때 너의 생각들, 너가 주인공이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기회들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책은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해보면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요. 근데 책을 만약에 혼자 읽게 되면 자기의 생각들을 갇혀버리게 되고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돼요.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아이가 사실은 다른 친구들, 다른 자기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독서회 같은 걸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어른들,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도 아니고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이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 같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끼리 몇 명 모여서 같은 책 읽게 하는 독서 토론회 같은 거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토론이라는 게 뭐 독서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잠깐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또 반대로 요즘 그런 얘기도 많거든. 아이들이 이제 네. 부모의 욕심에서 네. 책을 다 읽고 나면 네. 어떤 토론 개념보다는 네. 너 제대로 읽었어의 개념으로 다가가서 질문이 가는 건 사실은 그럼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이 싫은 거잖아. 맞아요. 네, 이게 다르고 안 다른 건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우리 수연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네. 몇 살 때부터 아이에게 이런 형태로 좀 물어보면 네.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몇 살 때부터 네. 자기 생각을 가질 수 그쵸. 있게끔 너 수학 전사를 읽고 너는 어떻게 책을 너라면 어떻게 쓸 것 같아? 작가님 이야기를 그대로 넣으면 100% 수용해? 아니면 너라면은 반대적으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어린 나이도 엄마랑 대화할 수 있는 나이는 다 되죠. 그 그림책 있잖아요. 네. 어떤 어머님들 그러세요.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책 읽는다? 뭐 청소년 책 읽는다? 네. 그거는 자랑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어떤 책을 읽던 간에 우리 아이 그림책을 읽어도 그 네. 그림책이 머릿속에서 얼마나 잘 남아있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는가 네. 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 책을 읽는다라는 네.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까먹으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은 오히려 나이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뭐 이렇게 되더라도 6세, 7세가 보는 그림책 읽어도 됩니다. 같이 어머니랑 같이 책 읽기 싫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림책 같이 읽으면서 같이 엄마랑 같이 얘기해봐도 좋아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애들은 지금 큰애는 벌써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막 그런 나이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그런 대화를 많이 못했다라는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후회스럽고 다시 한번 그런 시대로 갔으면 정말 그림책 같은 거 같이 읽고 싶고 그래요. 네. 그래서 책은 그림책을 읽어도 괜찮다. 그것에 대해서 뭐야 우리 애가 왜 그림책을 보지 뭐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림책 안에도 6, 7세 그림책, 5, 6세 그림책도 우리나라만 굉장히 이상하게 초등학생은 그림책을 안 보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림책 많이 봐도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 많은 강연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상상을 하는 나이대, 그 현실을 조금 알게 된 나이대가 이제 초등으로 가다 보니까 그림만 보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초등학생 되면 이제 현실 감각을 많이 익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림책을 이제 읽히는 시기는 7세 이전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자의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림책을 보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도서시장이 열렸어요. 그 전에는 어른들도 그림책을 보긴 했는데 지금처럼 어른들이 그림책을 많이 보던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이 네. 판매되고 있고
그것들이 어른도 보지만 아이도 같이 봐도 되는 그림책들도 참 많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그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 대부분들이 이제 어머님들이나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보는 그림책들인데 그 그림책들을 어른들이 많이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0, 30대의 성인들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인문학적으로라든가 지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굳이 형식을 따지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남의 시선이나 형식을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내용적으로만 봐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성숙해 가고 있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정보들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요.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네. 그 이제 특정 출판사 뭐 홍보 내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그레이트 북스 네네네네. 대표님을 네. 이렇게 한 5년 전에 만나 뵀었는데 그때 이제 참 만나 뵈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아이에게 책 읽혀주고 싶고 뭐 좋은 책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래 동화 얘기를 하시면서 네. 한정판으로 네. 그 당시엔 사실 이해를 못했었어요. 전래 동화 다 있는데 한정판 특판으로 전래 동화 나온 그림만 있고 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애한테 어떻게 근데 그때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나와 있는 글이 있지만 네. 아이들은 그림만으로도 본인이 네. 상상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오히려 글이 없는 이 책을 보고 네.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상상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구현대회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한정판의 패키지로 책을 사실 한 20권씩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 버리면 네, 수입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정판 하셨긴 한데 저 집에 그 책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그 네. 책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네, 생각이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글쓰기라는 게 뭐 중요한 이유가 제가 아까 잠깐 하다가 드린 지금 책 읽기로 잠깐 넘어갔었는데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드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 행복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제가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트를 이제 글쓰기 습관을 일단 글쓰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글로 변하려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나름대로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머릿속으로. 근데 그 습관을 들이려면 아주 간단하게 노트를 하나를 준비를 하시는데 노트를 오늘 당장 준비를 하나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나 하세요. 노트를 준비하시는데 노트가 좀 좋은 노트여야 돼요. 아, 좋은 노트요? 네, 아이가 딱 봤을 때 엄마 나 이런 노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정도의 수준 노트야 하고 할 정도의 좋은 노트 좋은 노트여야 돼요. 그게 좀 멋있게 생긴 노트일 수도 있고 제가 집에 있는데 안 가져왔네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도출을 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 노트 제가 쓰는 노트는 대학 노트 아니에요. 제가 쓰는 노트는 막 이렇게 금박도 막 박혀 있고 막 이래서 딱 보면은 금박이 박혀 있는 키티 노트일 수 있어요. 키티는 아니고 그 막 박혀 있고 딱 보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노트. 마법책. 맞아요. 저는 그런 노트. 좋은 노트라는 건 아이가 딱 봤을 때 나 여기다 쓰고 싶어.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게 좋은 노트죠.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노트가 아니라 노트하면 대부분 공부하는 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좋은 노트하고 좋은 필기구를 아주 좋은 필기구여야 돼요. 좋은 필기구. 딱 그 좋은 필기구라는 건 딱 그 펜을 쥐었을 때 내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 필기구가 있어요. 그냥 필기구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올드할 때 이제 만년필, 뭐 파일럿 이런 거였는데 네네, 그런 거 요즘은 말고. 다른 거겠죠. 네네네. 보면은 요즘 필기 정말 잘 나와요. 네. 네네. 그래 필기구가 있어요. 네, 그런 필기구를 사시고 거기다가 앞으로 100개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100개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아이에게 1번서부터 100개까지를 내가 좋아하는 걸 일단 씁니다. 1번 나가 무엇을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1. 아이스크림 2. 딱지 3. 엄마랑 같이 가는 산책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100가지를 쓰고 네. 그 다음에 100가지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그냥 얼마나 그게 다 쓸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이 날 때까지 꼭 내가 좋은 것만 써야 돼요. 꼭 진짜 좋은 생각을 거. 해보고 네,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쓰고 글자를 쓸 때는 아주 예쁜 글자로 쓰게끔 해주세요. 정자로 또 정자로 바꿔봐. 또 바꿔. 네. 아주 예쁜 글자. 지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아이들은 글자 틀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XP 하지 말고 지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손으로 써야 됩니다. 컴퓨터 같은 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에다가 글을 쓰면 자기가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손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좋은 필기구로 좋은 노트에다가 좋은 필기를 가지면 일단 글자를 예쁘게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 감정들이 생겨요. 그리고 글자를 틀리게 쓰겠다라는 감정도 잘 안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안 틀리게 쓰려고 정성을 들여 쓰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씩만 그렇게 일단 1번에서 100번까지 쓰고 100번까지 못 채우더라도 뭐 한 20번, 30분까지만 채우더라도 일단 써요.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왜 좋아하는지 거기에 다음 문장에 한 문장씩만 써요. 왜 좋아하는지. 아이스크림. 달콤해서요. 아이스크림. 뭐 엄마하고 산책. 엄마가 노래 불러주는 게 좋아서요.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그 이유들 한 가지 쓸 거예요. 네. 이유가 없이 좋아하는 거 그냥 이거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건 지우세요. 다 이유가 있게끔 이유가 있는 것만 쓰고. 그러니까 대본에 다음에는 그러면 왜 좋아하는지를 적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왜 좋아하는지를 이제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쓰냐면 그것과 관련된 기억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억. 왜냐하면은 내가 엄마랑 산책 갈 때 참 좋았어요. 엄마가 노래를 불러줘서요. 엄마랑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책을 갔는데 엄마가 그때 이런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것이 엄마랑 같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참 좋았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100가지를 하나씩 채우는데 하나당 몽고지 5장 정도. 몽고지 5장이면 A4지로 따지면 3분의 2매 정도 돼요. 3분의 2매. 그 정도만 써도 충분히 잘 쓰는 거예요. 네. 네, 3분의 2매. 3분의 2 정도면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쓸 수는 없으니까 100가지를 그런 식으로 하나당 원고지 5매 정도씩만 100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리겠죠. 어떤 아이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2년이 걸릴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 다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빨리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 늦게 쓴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것들을 내 자신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그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어떤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가지면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 그것은 단순하게 글 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좋아하는 것만 썼죠? 그렇죠. 네. 이제 싫어하는 것도 써봐야 돼요. 아까 얘기 주셨는데요. 네. 그 원고지 5매 정도는 A4 용지 한 장으로 치면 한 3분의 2. 네, 3분의 2 장. 3분의 2요. A4 용지 몇 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A4 용지 한 3분의 2 정도 적으면 원고지 5매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걸 이해 조금 이렇게 필요하셔갖고 질문 주셨는데 말씀 제가 좀 끊었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비밀로 아이가 비밀로 이렇게 숨겨놓게 네.
뭐 그렇게 숨겨놓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 사실 일기를 뭐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나만 볼 수 있게끔 뭐 사실 사람이 뭐 그렇게 비밀이 많은가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하고 잘 소통하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네. 우리 아이가 어느 별에서 나에게 온 아이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들도 또한 내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내가 우리 아이를 가져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아이들도 통하지만 우리 어머님들도 사실은 하실 수 있겠네요.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했던 100가지, 슬펐던 거 100가지 하시면서 이렇게 적으시는 게 그건 좀 어른들은 아닐까요? 아니요, 충분하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이제 어머님들은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과정 속에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또 집안일을 돌보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밖에서 직장 다니면서 일도 일도 하셔야 해야 되고. 되고 막 네. 하루 24시간이 굉장히 쫓기고 언제나 수면 부족과 시간 부족에 다 쫓기면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시대가 와요. 나이가 좀 들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둥지를 떠나는 새들처럼 자녀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헌장허전하고 무엇을 해야지만 세상이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신과 같은 데도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머님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자기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나는 무엇이고 내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어머님들이 일단 행복하시려면 내 어머님들이 가장 행복한 기억들, 가장 소중한 기억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만의 행복들을 찾아가고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맞춰서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잘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늘 어색하고 뭔가 허전하고 결국에는 공허함이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